네,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랩 2050의 대표를 맡고 있고요. 저희가 그동안 미래 세대의 관점에서 정책을 연구하자는 생각으로 연구를 해왔는데요. 뭐 이렇게 글로만 써서 내보내니까 사람들이 너무 심심하다고 해서 이렇게 영상과 말로 한번 전해보려고 오늘 처음으로 랩 2050 설립이 이래 처음이죠. 처음으로 귀한 손님들을 모시고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책 아젠다에 대한 핫하고 말랑말랑하면서도 즐거운 이야기를 같이 좀 유쾌하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이 촬영인데요. 오늘이 2월 22일 금요일입니다. 근데 이번 주에 진짜 핫했던 이슈가 하나 있어요. 청년 기본소득인데 꼭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원래 하기로 했던 건데 갑자기 핫해졌어요. 기본소득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 기본소득 업계 최고 전문가들이 많으신데요. 그 중에서 두 분을 모셨습니다. 그 중에서 두 분인데 이번 첫 방송은 다 우리 랩 2050 식구들이에요. 우리 저 1년 전에 설립한 정책연구소인데 우리 같이 처음부터 랩 2050을 끌고 온 두 분이 계십니다. 최영준 랩 2050 연구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예.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님이시기도 합니다. 랩 2050 연구위원장 맡고 있고요.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최영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디 보고 얘기해야 될지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이쪽 보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PD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안녕하세요. 랩 2050 연구원 김현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현아 연구원이 랩 2050에서 지금 이 기본소득 관련된 이 정책을 연구하는 분배혁신 랩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최영준 연구위원장님은 지금 청년 기본소득 정책 실험을 같이 디자인도 하시고 또 그거를 자유안정성이라는 맥락에서 연구를 해서 발표도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핫한 이야기부터 해야겠죠. 방송이니까. 랩 2050 설립 이래 최초로 이렇게 뜨거운 관심을 받아본 건 정말 처음인데요. 네. 실검은 청년수당이라고 떴죠. 청년수당이라는 청년 기본소득이 지난 언제였나요? 며칠 그 전에 KBS에서 보도가 되면서 9시 뉴스에서 보도가 되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뭐 연락도 주시고 아마 랩에 지속적으로 연락이 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깜짝 놀라셨죠, 김연아 연구원님. 네. 본인이 맡고 있던 분야가. 저는 사실 KBS의 기자님이 저희가 1월 23일이죠. 그때 국회에서 했던 토론회 내용을 보시고 그거에 대해서 좀 취재를 하신다고 하셔서 보도가 되는 건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어떤 내용으로 나갈지는 모르고 그날 저도 이제 보도 보고 알았죠. 어떻게 보면 저희가 1월 달에 뭐 국회에서 토론회를 이미 열어서 그때 이제 뭐 여러 언론사 이제 신문 주로 매체에서 다 그것을 다루기도 했고 뭐 이런 수당을 뭐 실험한다 서울연구원과 랩 2050이 제안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서 뭐 그냥 이런 게 뭐 이렇게 새로울까 싶었는데 확실히 그 공중파 그 TV 방송의 그 영향력이 확실히 대단하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좀 깨닫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가 봐요. 저는 그 9시 뉴스 나간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전화가 와가지고 YTN이래요. 그래서 인터뷰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라디오 출연을 많이 하거든요. 사실 이런저런 코멘트를 많이 하기 때문에 라디오 코멘트 하라는 건가 보다. 청년수당 KBS 나왔으니까 이제 뭐 따라 한다는 거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연구한 이 청년 기본소득이 얘기를 좀 하면 되겠다고 딱 전화를 받아서 얘기를 시작하는데 갑자기 서울시에서 청년수당을 모든 청년에게 주는데 뭐 몇 조 원이 든다는데요. 이게 맞는 겁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건 서울시에 물어보셔야죠 라고 방어를 하기도 했으나 어쨌든 열심히 방송을 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TV더라고요. 텔레비전에 나가고 많은 언론들이 거기서 제가 얘기한 걸 인용해서 또 기사를 다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방송에 나온 거를 텍스트화해서 포털에 뜨니까 그걸 또 인용해서 막 쓰는 거예요. 그런 일이 몇 차례 계속되면서 그날하고 그 다음날 이틀 동안 전화 받고 거기 그런 이야기 나누고 했더니 통화 수가 올해 들어서 제가 한 통화 수보다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너무 뜨거웠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마 이제 유튜브 방송 보시는 우리 분들께서 아직 잘 모르시는 이게 지금
뭐 그 뭐가 진실이고 뭘 하겠다는 거냐 아마 이러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서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뭐 다 청년들에게 일단은 뭐 이렇게 바로 내일부터 모든 청년에게 주는 뭐 정책을 시행하자라고 저희가 지금 제안 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제 정책 실험을 좀 한번 해보자라고 이제 하는 부분이었는데 그 정책 실험이라는 것은 이제 소위 뭐 좀 용어를 좀 쓰면은 이제 통제 집단도 있고 아무것도 지금 현재처럼 살아가는 청년도 있고 좀 새롭게 이런 정책이 시행됐을 때 혜택을 받는 청년들이 있었을 때 이 두 집단 간을 나중에 한번 비교를 한 2년 정도 실험을 해서 한번 봐서 진짜 현재 우리 이 기본소득을 받는 청년들이 확실히 여러 면에서 더 좋다면 그러면 정말 저희가 한번 해보자라고 좀 더 넓게 뭐 전국적으로 혹은 서울시에 해보자라고 이제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었는데 대체로 좀 언론에서는 이런 정책 실험 이야기는 조금 전체적으로 좀 없고 바로 이렇게 내일부터 다 주는 거냐 이제 이렇게 좀 가서 아마 정책 당국자분들도 조금 당황스럽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라고 지금 서울시 청년수당은 지금도 지급하고 있잖아요. 네. 그걸 이제 지급하고 있는 이제 기관인데 거기 이제 청년 단체에서 또 많이 들어가서 같이 일하고 네. 있기도 한데 그분들은 문의 전화 하루 종일 받았대요. 다 주는 거냐, 언제부터 네. 주는 거냐.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웠던 것 같던데 저도 전화 많이 받아서 당황스럽지만 그쪽은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죠. 그러니까 보도가 나간 것은 서울시가 청년수당을 모든 20대에게 매달 50만 원씩 지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게 네. 이제 제목으로 나간 거죠. 그리고 네. 나서 많은 이야기는 있는데 기본소득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보도 내용에는 있고 그건 다 상당히 잘 그동안의 네. 청년수당의 성과라든지 이런 걸 상당히 잘 기사를 써주셨어요. 제가 네, 보기에도 네. 이제 정교하게 또 논란이 되는 지점도 잘 짚으면서 써주셨는데 이 앞에 이 한 줄 때문에 많은 혼란이 생겼다는 거죠. 지금 서울시에서는 그런 결정한 바는 없다.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네. 저 발표를 했었고요. 근데 요 출발이 된 게 1월 23일에 우리 랩 2050에서 서울연구원하고 같이 발표한 국회 토론회에서 발표한 그 내용이잖아요. 네. 그게 정책 실험 아니라는 게 최영준 선생 교수님 설명이시죠. 네. 예. 그 내용을 지금 말씀해주신 걸 요약해 보면, 그러니까 모든 청년에게 지급을 하는 걸 전제로 하되 2년 동안 네. 특정한 아까 말씀하신 몇 명의 청년들에게 지급을 우선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하셨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앞으로 이런 실험 사실은 이제 기본소득 실험이 뭐 저희가 나중에 좀 더 이야기를 이제 아마 나눠야 되겠지만 뭐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뭐 핀란드에서도 실험을 하고 뭐 다양한 부분에서 그러면 기본소득이 뭔지부터 한번 딱 네. 정리해주시고. 예, 기본소득은 사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모두에게 충분한 이유가 없이 충분한 어느 정도의 충분성을 가지고 이제 지급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권리로서 주어지는 이제 소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누가 주는 거죠? 그것은 이제 우리 사회가 바로 우리 국가가 이제 주는 것이 바로 기본소득입니다. 혹시 뭐 깜짝 놀라시겠는데요. 기본소득에 대해서 혹시 좀 더 부가해서 설명을 해주실 것이 있으실까요? 아니요, 너무 설명 잘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심플합니다. 그러니까 네. 정확히 얘기하면 일을 하거나 안 하거나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가난하거나 부자였거나 상관없이 국가가 매달 일정한 액수의 돈을 국민 개개인에게 네. 지급한다. 네. 모든 국민에게 네, 맞습니다. 월급을 준다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왜 주죠? 네. 그 왜 줄까요? 그게 연구 내용인가요, 혹시? 이제 저희가 기본소득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맥락에서 일단 출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가장 이제 전통적인 논의에서는 일단 자유 혹은 안정의 관점에서 많이 이야기를 보통 합니다. 즉 이제 모든 사람들이 어떤 조건을 어떤 뭐 고용에 있어야만 혹은 어떤 가족에 의존을 해야만 자기의 삶이 안정을 받고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안정을 일단 주고 그 안정이 사실은 뭐 우리 많은 철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말씀을 하시지만 자유의 가장 핵심적인 그 바탕이 또 안정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자유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 있어서 기본소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많은 지금 학자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저희가 지금 그런 차원에서 또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측면이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4차 산업혁명, 뭐 기술혁명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뭐 미국의 뭐 페이스북의 그 창업자인 뭐 마크 주크버거 뭐 이런 사람들도 이제 앞으로 향후에 기술혁명이 많이 일어나게 되면 실제로 현재 일이라는 개념 그리고 노동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많이 변할 것이고 지금 현재 복지국가 시스템으로는 좀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이니 그런 차원에서 기본소득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이제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또 한쪽에 계십니다. 실제로 이거는 약간 뭐 좌파냐 우파냐의 문제라기보다는 이런 이제 기술혁명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굉장히 좀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굉장히 좀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고 그런 차원에 있어서 좀 분배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차원이 한편으로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말을 많이 하는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아무래도 이제 양극화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특히 유럽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인데요. 이제 자기가 공공구조라고 하죠. 우리나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처럼 자기가 빈곤하면 그 빈곤의 조건으로 이걸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른바 수급자한테 주는 네, 수급자 뭐 얘기할 때 맞습니다. 그거죠. 네. 이제 그렇다 보니까 그 급여를 받는데 조건들이 또 굉장히 많고 그 조건들이 거기에 이제 자꾸 이 양극화 때문에 그걸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자꾸 정부에서도 자꾸 까다롭게 이렇게 하고 이러면서 아마 나 다니엘 블레이크 같은 영화가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사람들이 보신 것 같은데 어떤 그런 관료주의의 벽을 여러 가지를 통과해야만 내가 인간의 기본적인 안정을 누릴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특히 이제 유럽 국민 같은 경우는 기존 복지국가에 대한 조금 반발 같은 것들이 좀 생기면서 조금 그냥 권리로서 주어지고 차라리 안정하에서 내가 조금 더 내 삶을 좀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그리고 또 생산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모색하는 그런 차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네. 그리고 불안정해지니까 일단 사람들이 자유를 좀 가질 수 있도록 안정시켜주면서 자유를 가질 수 있도록 소득을 지급한다. 그거 네네. 하나 하고 다른 복지 제도를 할 수도 있지만 네. 가난하다는 걸 입증해야 되고 뭐 서류 제출해야 되고 뭐 아니면 아니라고 막 쫓겨나고 이런 수모를 당하지 않도록 좀 인간의 네네. 자존감을 지켜주기 위해서 기본소득 제도가 필요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신 예. 거죠. 혹시 분배 혁신이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덧붙이실 말 있으세요? 아니 너무 어려운 말인 것 같아요. 분배 혁신이라는 네. 말은 좀 어렵고 말씀 듣다 보니까 다시 좀 뉴스로 돌아가서 모든이라는 그것에 왜 이렇게 반응하는가 좀 하게 되는데 모든 청년들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이 말 때문에 네네네. 이제 이 난리가 났다는 이 거죠. 물길이 확 번진 것 같은데 사실은 기본소득 지금 설명해주신 정의처럼 기본소득 자체가 그렇게 모든 국민에게 네. 무조건적으로 주는 그 기본적인 소득 보장인 거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응이지 않을까? 네, 지금 이런 불길이. 그러니까 청년 수당에 대한 논란은 기본소득에 대한 논란이다 이렇게 네, 얘기하신 거죠. 네, 글로 좀 넘어가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느낌도 좀 들어요. 역시 현금이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당기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는 이제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기본소득에 대한 논란이 분명히 아마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계속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아주 고질적이고 오랫동안 있어왔던 소위 그 보편주의 논쟁도 이런 거에 또 다르게 또 기여를 하는 측면도 저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제 과연 뭐 우리가 항상 무상급식 때부터 이야기했던 이건희 손자에게도 줘야 하냐 뭐 이제 뭐 이런 이야기들이 여전히 뭐 저도 이렇게 댓글 한번 보셨을 것 같은데 거기에 계속 등장하는 좀 그런 메뉴들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아니 그래서 사실 저희가 그 악플 뭐 댓글 네. 그리고 제가 방송 인터뷰 막 할 때 들어오는 질문 그리고 청와대에 막 청년 수당 금지해 주세요 이런 청원을 올리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내용을 좀 분석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네. 랩 2050에서 문서를 정리해서 블로그에 올려놨는데요. 그 중에 질문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딱 머리에 박힌 건 역시 모두 다 주자는 건 부자들한테도 주자는 건데 부자 청년한테는 왜 소득을 국가가 왜 지급해야 되냐 이 얘기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기본소득 원리하고 이게 기본소득 논쟁이죠. 네, 마찬가지인 맞습니다. 보편주의 논쟁이기도 하고. 네네. 이게 기본소득 논쟁과 청년에 대한 논쟁이 두 가지가 지금 현재 사실 결합되어 있는 측면이 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분배하는 방식 중에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적게 걷어서 복지를 가난한 사람에게 혹은 뭐 이제 소득의 안정을 가난한 분들에게만 이제 보장하는 방식이 있을 것이고 다른 방식은 조세에서 굉장히 소득 재분배 역할을 많이 하면서 보편적으로 많이 재원을 거둔 다음에 복지를 좀 더 이렇게 다 고르게 동등하게 기본소득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보편적 수당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방식으로 나눠주는 이제 방식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저희가 지금 소위 지금 존재하는 복지국가의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전자에 속하는 적게 걷어서 가능한 이제 이쪽에만 주자. 어려운 분들한테만 어려운 집중적으로. 분들에게만 집중적으로 주자라는 것일 테고 아무래도 이제 북부 유럽이 조금 더 좀 보편적으로 누진적으로 많이 걷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번 나눠주자라는 아마 그런 아이디어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사회를 원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논쟁이 이 부자 청년에게도 줄 것이냐라는 논쟁에 저는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좀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 보편주의적인 보편수당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아동수당 같은 거죠. 올해부터 네. 도입된 아동수당 모든 아동에게 주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어려운 분들한테 더 주는 선별적인 급여라는 거는 예를 들면 기초생활 보장급여라든지 기초연금도 지금 좀 그런 셈인가요? 기초연금이 그렇죠. 지금 상위 30% 소득자를 뺀 나머지 노인들 어르신들에게 지급하는 거죠. 그럼 그것도 그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이제 어떤 분들은 기초연금을 준보편주의다라고 이제 부자만 제외하고 다 주기 때문에 준보편주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여전히 선별주의니까 이건 선별주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일단은 특정 중산층이라든지 좀 부유층을 제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선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모든 현재 아직 기본소득이 완전히 도입되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이 어떤 제도는 선별적이고 어떤 제도는 보편적으로 가는 것인데 어떤 것이 그 사회의 핵심적인 그 패러다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아마 그런 차원에서 어떤 사회는 좀 더 보편주의적인 사회, 어떤 사회는 좀 더 선별적인 사회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예를 들면 좀 더 예를 들어보자면 급식은 초등학교, 중학교는 급식비가 다 무상이니까 그거는 보편주의적인 거죠. 모든 아이들에게 다 똑같이. 그리고 뭐 어린이집도 지금 보편주의적인 거죠. 무상보육이라고 하는 맞습니다. 어려운 분들이나 여유 있는 분들이 가정의 소득 상태 상관없이 다 똑같은 혜택을 받으니까 보편주의적인 거죠. 논란이 좀 있을 수는 있겠네요. 근데 아동수당 원래 상위 10% 빼고 뭐 준다는 그런 거 있었는데 바뀌었죠? 예, 뭐 그 10%를 가르는데 드는 행정 비용이 뭐 700억이다, 1000억이다, 뭐 이런 우리 아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 결과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럴 바에 차라리 다 주자 이제 아마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고요. 이게 아동의 권리로서 부여가 된다면 그렇다면 굳이 아동을 저희가 사실은 그 부유층의 아동을 제외할 이유가 없을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이제 아직까지도 소득세 면세자가 뭐 한 40%다, 뭐 40%가 넘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그렇게 나름대로 그래도 뭐 중산층 이상이 나름대로 세금으로 기여를 하는데 굳이 그들에게 이거를 배제를 하는 것이 더 형평한 것인가? 이 형평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논란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부자 청년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 금수저한테 왜 줘야 되냐? 금수저 집안 아동에게 왜 아동수당 줘야 되냐? 이거하고 비슷한 질문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김혜나 비슷한 질문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말씀하신 뭐 이거를 선별해내는 행정비용도 아동수당의 예에서 들었던 것처럼
그렇게 할 바에는 그냥 다 주자라고 하는 게 저는 그런 효율성을 추구하는 게 더 낫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저는 낙인에 대한 거를 선별적 복지를 했을 때 낙인에 대한 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옛날에 네. 무상급식 할 때 그 얘기 많이 했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어려운 애들만 무상급식 해주면은 걔네들이 교실에서 얼마나 부끄러워하고 그렇죠. 모멸감을 느끼겠냐 네. 그런 얘기했는데 어른이라고 또 뭐 모멸감 안 느끼는 건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뭐 우리 기초연금 같은 경우도 뭐 저도 연금을 이제 공부하다가 이렇게 보면 70%가 좀 넘는다고 해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막 좋은 집에서 살고 아주 부유하게 사시는 그런 분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70%란 기준이 어디서 나타나는지도 사실은 과학적으로 좀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청년들도 마찬가지로 과연 70%를 살짝 넘는 청년들은 누구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사실은 좀 복잡한 내용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보통은 그 가난하냐 가난하지 않냐를 볼 때 우리가 가구 단위로 이렇게 보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청년은 저 멀리 살고 계신 부모님이 부자이지만 나는 내가 지금 따로 나와 사는데 내가 지금 학생이라 전혀 소득이 없으면 그러면 가구 단위로 볼 때 이 친구는 빈곤한 청년으로 국가에서는 파악을 하게 되겠죠. 하지만 부모님 따지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청년은 부모님은 굉장히 가난해도 본인이 이제 막 그래도 첫 직장을 잡아서 한 200만 원, 뭐 150만 원 월급을 받는다라고 하면 아마 그 친구는 빈곤하지 않다라고 아마 잡힐 겁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면 도대체 이 빈곤한 청년과 빈곤하지 않은 청년은 어떤 방식으로 구분해 낼까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아직까지 예전에는 아무래도 청년은 그냥 다 부모님의 아직까지는 다 보살핌 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부모의 소득이 다 포함돼야 되겠지만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만나보면 우리 부모님이 얼마를 가지고 있어도 나는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빈곤하다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한다라고 하는 청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청년의 부와 빈을 이제 사실은 가르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측면이 저는 하나가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 있을 그러네요. 것 같고요. 네. 또 다른 측면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는 이 뭐 부유한 청년이 앞으로 꼭 부유하리라는 법은 없지만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아주 저발전된 복지국가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무상보육도 있고 아동수당도 있고 어떻게 보면 교육제도도 이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청년은 특히 우리나라 이제 사각지대 복지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비어 있는 또 그런 시스템의 하에 있기 때문에 그런 청년들에게 국가 이 노동시장에 의존하거나 부모님에게 의존해서가 아니라 국가가 그 청년들에게 자유를 주고 권리로서 이런 안정성을 부여하게 되면 그 청년들이 분명히 저는 연대감이라든지 나중에 내가 조금 더 잘 됐을 때 단지 우리 부모님 때문이야 혹은 내가 열심히 해서 물론 그것도 다 맞는 말씀이겠지만 국가가 나한테 기여를 해줬기 때문에 향후의 어떤 증세 우리가 나중에 조금 더 분배 체계가 크게 변화하면서 조금 더 거대한 실험과 거대한 기본소득을 내다볼 때도 사실은 재원을 내가 내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 이 제도가 사실은 돌아가는 건데 지금 현재 청년들에게 그런 사회에 대한 신뢰라든지 연대감을 주는 데 있어서 이 20대에서의 국가의 이런 그 어떻게 보면은 기본소득적 개입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지금 현재 청년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게 물론 제일 중요하겠지만 좀 미래의 대한민국을 보면 어떻게 보면 또 투자의 차원도 부자에게 주는 것도 투자의 차원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우리가 청년들한테 이 사지 멀쩡한 청년한테 수당을 준다는 게 20년 전에 생각하면 이게 가당치나 한 이야기였습니까? 어떻게 보면 심지어 우리 20년 전에 노인한테 주는 것도 가당치 않았어요. 그러게요. 뭐 무상보육도 가당치도 않았던 얘기했죠. 아동은 그런데 시대가 변화하면서 점점 이제는 가구 단위로 사람을 보지 않고 개인 단위로 이제 우리가 사람을 보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각각의 개인을 좀 더 독립적으로 보고 아동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제가 볼 때는 한 3년 5년이 지나면 금방 청년들은 20세가 지나면 독립된 사람으로 보지 아마 부모와 링크돼서 보는 경향이 점점 줄어들 거라고
물론 복지가나 이제 이런 청년수당이라든지 뭐 기본소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으면 없을수록 어떻게든 청년들은 우리 부모님에게 기대서 살려고 하는 캥거루형 가족들이 점점 많아지겠지만 사실 의식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그런 사회를 내다보면서 조금 더 각각의 개개인이 자유롭고 안정된 삶 속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추구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그거에 대한 이제 정말 시작이고 준비인 다른 나라에서도 별로 안 해본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 해보자라는 제안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800명은 50만 원씩 그냥 조건 없이 지급하고 800명은 뭐 본인이 일을 해서 본인의 소득이 생기면 그만큼 감하고 지급하고 이제 소득이 많아지면은 지급을 안 하고 나머지 800명은 아무것도 지급 안 한 상태에서 이렇게 비교하는 그런 이제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었던 거죠. 그 2년 동안 해보고 나면 이제 뭐가 달라질 그건 어떻게 체크하죠? 달라진 게 어떻게 되는지는 달라지는 것들에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자유로운 일과 자유로운 삶 그리고 안정된 일과 안정된 삶 어떻게 보면 엄청 좋은 말인데 좀 추상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 이제 일과 삶 두 가지 차원을 보겠다는 건데요. 아무래도 어떤 소위 우리가 바로 이제 어떤 안정된 기제가 제3의 기제가 없게 되면 바로 노동시장에 뛰어들어야 됩니다. 아무래도 요즘에 이렇게 무슨 고시 같은 거를 본다고 해도 고시를 뭐 러스쿨보다 고시가 더 뭐 좀 더 평등하지 않냐, 형평적이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지만 예전에 이제 사법고시 뭐 통과하시는 분들이나 뭐 러스쿨이 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왜 예전에 고시는 그냥 개천에서도 용나는 거였는데 왜 지금은 다 거기서도 부유층만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결과적으로는 누군가가 안정적으로 이것들의 그 숨 쉴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해줬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소득 걱정 안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그런 아무래도 이 소득이 부족한 안정성이 부족한 청년들은 바로바로 자기가 진짜 원하는 일자리보다는 당장 뭐라도 잡아야 되는 일자리에 가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일자리의 미스매치가 굉장히 심할 것이다라고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어렵게 해서 직장에 들어가도 바로 다른 직장으로 옮기거나 이런 일들이 이제 굉장히 많아질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뭐 또 위험한 일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최근에 그러다가 비극적인 일도 많이 맞습니다. 생기고 했었죠. 지하철에서도 그랬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고. 이거를 실험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청년들이 자기에게 투자하는 시간이라든지 그리고 소비에 있어서도 자기에 대한 투자가 좀 늘어나면서 반대로 조금 더 중기적으로 보면은 자기가 원하는 일자리로 이동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원치 않는 일자리에서도 일단은 자기가 수당제도가 자기 하나의 어떻게 보면 뭐 노조와 관계없이 자기의 교섭력을 높여줘서 막 뭐라고 이렇게 자기의 인격을 모독하면서 늦게까지 장시간 근로를 얘기하는 그런 상사들에게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여유도 우리가 허락을 해주고 그런 여러 가지 그래서 장시간 근로라든지 안정하는 그 일자리라든지 조금 더 자기에 맞는 일자리라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면은 결과적으로 더 그 일자리에서 있는 시간들도 길게 하고 이제 자기가 무조건 돈을 벌려고 뛰어드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하기 때문에 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일들도 조금 더 많이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돈이 생기면 여유가 생긴다는 거잖아요. 저희 1월달에 국회에서 토론했을 때 어떤 한 분이 이건 기본소득은 아니고 기존의 서울시 청년수당이 있잖아요. 활동 보고서 제출하면은 활동 계획서 제출하면 이제 구직자로 인정해서 수당 지급하는 것 서울시 청년수당이 있는데 기본소득하고는 좀 다르지만 그거 받은 학생이 그게 시간을 줬다 이런 표현을 썼었거든요. 네.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여유를 얻게 그렇습니다. 돼서 뭔가 다른 걸 해볼 수 있었다. 아르바이트 전전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고 그동안에 그 시간에 공부해서 뭐 더 나은 직장에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시간을 즐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여유를 준다. 그런 측면이 굉장히 큰 것 같네요. 좋습니다. 네. 모 신문에서도 무슨 장학금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청춘의 시간을 벌었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런 유사한 맥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장학금도 네.
유럽 수준일 수도 대학은 있어. 장학금이 그러니까 학비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우리는 또 그렇지가 않아서 아마 맞아요. 그런 차원도 예,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생각나네요. 그 책 있잖아요. 우리는 미래에 조금 일찍 도착했습니다. 그렇죠. 그 책에서 핀란드 사람이 핀란드 대학생들은 다 독립하는데 부모로부터 다 독립해서 나가서 사는데 미국 애들은 다 부모 도움 받아가지고 살고 심지어 졸업하고 나서도 부모한테 얹혀 살고 집까지 사달라는 경우도 있더라 하는데 미국 애들이 지금 한국하고 비슷한 상황인가 봐요. 저도 그 책을 읽으면서 이게 미국 이야기인가 한국 이야기인가 싶은 그런 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finland에서 미국 남편 이제 만나서 거기서 살면서 오히려 굉장히 자유로운 그 나라를 생각을 했는데 끊임없는 딴 사람들에 의존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을 아주 재미있게 잘 그렇죠. 책에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 핵심이 근데 돈이었다는 거죠. 핀란드에서는 성인 되면 다 돈 걱정은 사실 생계 걱정은 없고 대학 가도 돈이 안 드니까 독립할 수 있다 이런 얘기라는 게 딱 생각이 나네요. 네. 좋습니다. 근데 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이렇게 막 좋은 얘기 엄청 많이 했는데 진짜 한국 사회에서 이게 얘기가 실현이 될 수 있을까요? 한국 사람들이 받아들일까? 일단 그것도 좀 궁금한데. 뭐 최근에 무슨 조사 있었다면서요? 네. 제가 뒤늦게 작년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이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를 했는데요. 의외로 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 반대하는 입장보다 더 높았어요. 그래서 이걸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이 제도를 도입하는 거에 찬성한다는 응답의 조건부 찬성을 포함해서 78.9%가 찬성한다고 나왔고요. 반대한다는 응답은 10.3%. 굉장히 제가 봤을 땐 놀라운 통계였거든요. 네, 그리고 이 기본소득 제도가 한국에서는 알려지기 시작한 지 뭐 학계에서는 한 10년 정도 됐다고 하는데 이 국민들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 인지도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는데 60%가 기본소득 제도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다고 했고 13.2%는 내용을 잘 알고 있다고 응답을 했대요. 네. 그래서 상당히 좀 고무적인 생각보다 많이 통계인 것 같습니다. 많이 알고 있네요. 그다음에 적절한 급여액 수준에 대해서는 월 50만 원 수준이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중이 40.8%, 그리고 다음으로는 25만 원, 그다음에 83만 원이 한 20% 정도의 응답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네, 그 50만 원 우리 네. 정책 실험 하자고 하는 게 월 50만 원 지급이잖아요. 네, 저희가 우리가 지금 딱 뭐 50만 원 제한하고 있습니다. 국민들 마음을 딱 읽었네요. 혹시 그렇게요. 알고 계셨어요? 전혀 왜 50만 몰랐고요. 아무래도 글쎄요. 국민들께서 50만 원을 말씀하신 건 굉장히 흥미로운. 저도 오늘 이 결과는 처음 들었는데 상당히 흥미로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모든 국민 대상. 모든 국민들 사이죠. 모든 국민 또 나한테도 줄 경우에 나한테도. 50만 원. 근데 저는 실현 가능성을 우리가 한번 또 논의를 이야기를 근데 해야 되겠네요. 50만 원 제가 네. 얘기했다가 욕 먹은 적 많아요. 또 50만 원 누구 코에 붙이냐. 청년한테 50만 원 주고 뭐 네. 게임 조금 더 하라는 얘기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너무 적은 건 아닌가요? 사실 그 기본소득의 조건 중에 하나가 또 충분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차원에서 50만 원은 말씀드렸듯이 최저 생계비가 50만 원이라는 것이지 소위 뭐 최적의 생계비는 아니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뭐 많은 액수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이 연구 결과에서도 그 질문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 얼마나 조세를 부담하실 의향이 있으신지를 묻는다면 조금 그러면 액수가 조금 더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지금 국민들께서 굉장히 많이 좋아지시고 계시면서 내가 이거를 원하면은 나도 어떤 정도로 부담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반면에 아직까지도 그런 격차가 조금 존재하는 부분은 있기 때문에 50만 원이 너무 작다고 불평하시는 분도 계시고 100만 원을 사실 저희가 연구에서는
사실은 정책 실험으로 50만 원하고 100만 원도 한번 꼭 실험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저는 저도 개인적으로 100만 원 실험해보고 싶어요. 합니다. 근데 예. 이제 정부에서 안 받을까봐 우리가 다 예. 50만 원 한 거잖아요. 사실. 저희도 사실 현실성을 감안해서 정부에서 좀 우리가 예. 그 실험을 직접 할 수는 없으니까 맞습니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사실 그 지금 제가 계산이 잘 안 되지만 대략 생각을 해보면 50만 원에 이제 1년을 들이면 600만 원 그리고 우리 5천만 명 우리 국민들을 생각하면 약 300조쯤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GDP로 아마 한 20%쯤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혹시라도 제가 잘못된 거면 댓글로 달아주시거나 제가 나중에 계산을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딱 최근에 생각하는 건데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 이제 넘었잖아요. 작년 네. 기준으로 3만 불 중에 20%를 그냥 나눠주는 건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린 다 3만 불씩 받는 거예요. 어떤 네네. 형태로든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3만 불이 1인당 돌아오는 거죠. 다 그만큼 우리가 일을 하고 기술 개발하고 해서 만들어냈으니까 네. 벌어온 거죠. 나눠 갔는데 근데 뭐 이게 이 일자리를 통해서 월급으로 나눠 가지면 격차가 이제 엄청나게 크잖아요. 공기업 다니시는 분, 대기업 다니시는 금융권 여기는 엄청 많이 가져가고 네. 이제 뭐 아르바이트 하거나 뭐 자영업자, 영세 자영업자이거나 이러면 엄청 적게 가져가고 또 뭐 일자리 못 구한 분들은 아예 없고 이게 격차가 너무 큰데 아예 그냥 처음부터 4만 불 중에 5천 불, 6천 불 이 정도는 그냥 다 나눠주고 시작하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나는 그게 안 된다고 맞습니다. 생각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예. 300조를 걷어서 막 억지로 나눠야 된다고 생각하면 음. 이상하게 들리는데 어차피 번 돈인데 처음부터 이 규칙을 바꾸는 거죠. 네. 안 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이거는 이렇게 걷어서 나누는 거잖아요. 뭔가 이렇게 뭐 우리 너무 대표님이 과격한가요? 가장 낙관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물론 저도 상당 부분 동의하고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지금 현재 복지 지출이 그 10% GDP 대비 10%를 지금 지출하고 있는데 이제 복지를 가장 많이 지출하는 뭐 핀란드라든지 뭐 프랑스 이런 국가들이 30%를 지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20% 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물론 이제 지금 저 10%가 여러모로 좀 더 노령화나 여러 이제 성숙이 좀 사회가 진행되면서 지금 10%보다는 저희가 좀 더 많이 지출을 하겠지만 사실은 이게 단순하게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복지제도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보완을 할까를 지금 우리가 논의를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방식의 분배 구조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걸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발상의 전환이 함께 되면서 거기에서 실현 가능성을 논의해야 맞아요. 이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 지금 현재 프레임 내에서 어떻게 가능할까를 따지다 보면 아마 그 쉽게 대하는 거기서는 뭐 나오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3만 불 정도면 뭐 일단 지금 우리 사회 세팅 다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국민소득 더 오르면은 그거는 그냥 나눠주는 거예요, 다 같이. 네. 1인당 3만 5천 불 되면 5천 불을 그냥 나눠 갖고 그 전에 3만 불 벌 때 많이 벌던 분들은 또 많이 벌고 괜찮잖아요. 네. 지금도 못 버는 분들 어려우니까 나눠주고 안 될 것 같으세요? 일단 저희 랩 2050에서 연구 과제로 좀 허투루 쓰이고 있고 네. 제대로 안 쓰고 있는 그런 재원 안에서의 그 예산들을 한번 좀 전체적으로 보고 그 안에서 실제 가져다가 모아서 이런 기본소득 지급으로 쓸 수 네. 있는 재원이 얼마나 가능할지를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하실 거예요, 연구? 네, 내부적으로 일단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런 연구 공개적으로 필요하다. 말씀하셨으니까 아니, 네, 하셔야 네. 됩니다. 무언가 그, 나중에 우리 이번 연도 네. 말에는 뭔가 우리 실장님께서 딱 그 말씀을 저희 내부에서 이렇게 네. 사업 논의할 때 재원 시뮬레이션에 네. 대해서 연구 필요하다 얘기를 몇 차례 했는데 오늘 방송하면서 진짜 필요하구나 네,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보편적 기본소득이라고 하면 50만 원이 적지 않네요. 저희 네. 애 둘 있고 제 아내하고 이렇게 넷이 사는데 그럼 200만 원 매달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뭐 랩 2050에서 월급 안 받아도 좀 버틸 수는 있겠어요. 집은 전세고.
근데 대표님 자꾸 그런 말씀하시면 더 걱정합니다. 우리 들으시는 분들이 어디 50만 원 주면 사람들이 일 안 하겠다 이런 걱정을 일? 많이 할 수 있는데 그러네. 물론 이게 랩 2050 계속 할게요. 돈 안 받고 할게요. 돈 안 받고. 사실 뭐 그렇다고 그 뭐 영상 파일 꼭 주세요. 돈 안 받고 근데 뭐 사실 꼭 그렇게 이제 이게 기본소득이 뭐 일을 꼭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막 이제 그 논쟁은 굉장히 중요한 논쟁이긴 한데 저희가 최근에 조사를 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 청년 기본소득 얘기 나오자마자 이거 청년들 일해서 일 다 안 하지 않겠냐 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목소리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하면은 이게 또 실현 가능성이 이게 청년들이 이렇게 다 일을 안 해서 문제가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조사한 거에 따르면 이제 귀하께서 어느 정도의 소득이 주어지면 지금 하시던 일을 그만두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 대부분의 국민들이 500만 원 이상을 받아야 내가 그만두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다른 질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아니라 사람들은 한 어느 정도의 소득을 들이면 일을 그만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은 질문에 대해서는 200에서 300만 원 사이가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내가 아니라 다른 분을 얘기를 해도 한 2, 300은 그래도 이 사람이 주어져야 아마 그만둘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 실제로 100만 원 밑은 거의 뭐 100만 원 밑을 받아서 일을 그만둘 거라고 응답하신 국민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50만 원 받으시면 일 그만 두시겠어요? 그러지는 그런 분들은 생각보다 없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게 사실 농담으로 말씀드렸지만 생각해 보니까 진짜로 우리 가족한테 매달 200만 원이 주어진다면 저는 훨씬 자유롭게 일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랩 2050 같은 종류의 일을 계속 하는 거죠. 계속. 그리고 이거를 굉장히 오히려 이미 자유롭게 쭉 일을 해오신 우리 대표님 더 자유롭게. 더 자유롭게. 어떤 상태인가요? 랩 2080, 랩 2300 이런 거 막 하는 거죠 이제. 네. 연구소 한 2-3개 만드실 것 같아요. 더 만드실 것 같아요. 더 만드셔서 그렇죠. 동시에 막 그리고 프리랜서처럼 뭐 한 번은 북유럽에 가서 연구도 하고 네. 뭐 이런 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이제 이 저희의 이 결과를 들으시는 분께서 그러면 기본소득하고 뭐 청년 기본소득 하자는 게 결국 일 열심히 하라는 얘기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물론 이제 그런 얘기는 전혀 아니고요. 이게 한국 사회에서의 일은 정말 저희가 설문을 물어봐도 돈 벌기 위해서 일한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응답이 높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말씀 잠깐 드렸던 우리 핀란드 얘기도 했었지만 그런 동네 분들한테 물어보면 돈을 안 받아도 이 일을 계속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렇다는 응답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돈 때문에 일한다는 응답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얘기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창의성이나 생산성이나 그런 것들이 그렇게 복지도 좋고 조세나 부담도 그렇게 높아도 사람들이 고용률도 굉장히 높고 그리고 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잘 하면서 사는 그런 사회가 좀 가능해지는 거라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런 거를 통해서 원하는 일은 그냥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하던 일에서 좀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의 일로 이동해보자.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네요. 그래서 얘기할 거 더 많은데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더 하실 말씀이 훅 들어서 일단 할 얘기가 너무 많은 주제인데 네. 일단 오늘은 이게 첫 방송이고 파일럿이라고 해서 뭔가 다 말씀을 못 드리는 것 같고 좀 더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정리를 해서 또 이야기 드리고 싶네요. 또 하시는 거예요? 네. 네, 또 어떻게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여기에 물리고 있네요 지금. 하기 싫다고 하시는 거를 억지로 모시고 프로젝트도 삼고초려해서 프로젝트도 하셔야 되고. 네. 아니 한 전 번 더. 진짜 네. 그러니까 방송을 잘 안 해봤고 그리고 이런 컨셉을 처음 봐요. 네. 그러니까 이게 평소에 우리 밥 먹는 컨셉이잖아요. 그러니까 큐시트도 없고 대본도 없고 네. 밥 먹으면서 하는데요. 생각보다 준비를 좀 많이 해야 되겠네요. 숫자도 좀 외워가지고 오고 이래야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와서 앉아있으면 큰일 나겠는데요.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재밌었어요. 자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핫한 이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좀 찬물을 끼얹은 것 같기도 하고요. 느릿느릿 얘기하고 서울시에서는 안 한다고 한 걸로 이야기도 하고 해서 그렇지만 여전히 이 정책 실험은 한국 사회에 정말 필요하고 유효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오늘 한번 끊어서 정리를 하고 다음번에 기본소득 얘기는 계속 연구하고 있으니까 돌아와서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혹시라도 이걸 보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혹시 계시면은 제가 이거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프로그램 제목을 아직 못 정했어요. 프로그램 제목 랩 2050에서 오늘 얘기한 것 같은 컨셉으로 뭔가 좀 미래의 정책 아젠다를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 프로그램 제목 아이디어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전실이라고 짓자는 아이디어도 있네요. 사무성에서 미전실 없으니까 우리가 만들자 미래 전략실 뭐 이런 아이디어를 이게 김영훈 PD님이 이게 지금 옆에서 제작을 해주고 계신데요. 김영훈 PD님이 아이디어를 주셨고요. 또 아이디어 하나 주셨는데 이건 얘기를 못 하겠어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네. 원재님의 상상은 이루어진다. 맞나요? 현실이 된다. 현실이 된다. 네. 이거는 원재의 상상은 현실이 제가 된다. 생각해도 정말 네. 아닌 것 같아요. 괜찮지 않아요? 안 돼요. 최 교수님의 상상은 현실이 됐다 이런 걸로. 아닙니다. 전 안 됩니다. 네. 어쨌든 프로그램 제목 아이디어 좀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랩 2050의 첫 번째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연해주신 최영준 랩 2050 연구위원장,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님, 그리고 김현아 랩 2050 연구원님, 김영훈 PD님, 그리고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